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추정되고 있으며 생태계 및 인간의 호르몬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서 지구 생물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심각한 환경 문제로 등장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전국에 걸쳐서 수로 등 환경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대부분의 수로 환경에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2008년에는 콜로라도주의 한 지역에서 어류가 암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 중간 성징을 띈다는 것을 발견했고 연구된 물고기의 약 22%가 중간성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개구리들에 대한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강에 있는 개구리들이 다리가 4개이거나 또는 다리가 하나 없이 기형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형 개구리의 몸에서 발견되는 많은 양의 내분비계 장애 물질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척추동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험에도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뒤에 나오는 동물 실험 부분, 이 부분은 주의 깊게 듣고 실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르몬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고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환경 호르몬으로 불리는 이유와 그 작용 기작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에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의 흐름, 내분비계 장애가 우려되는 물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환경 호르몬으로 동물 실험을 해봤으며 그 결과 정상 올챙이와 기형 올챙이를 형태학적으로 비교하고 그리고 생존율과 기형 발생률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정상 올챙이의 조직과 비정상 올챙이의 조직을 비교하였습니다. 호르몬이란 단백질, 폴리펩티드, 아미노산, 스테로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잘 알려진 호르몬은 여성의 난소에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남성의 정소에서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으로 테스토스테론이 있습니다. 정소와 난소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은 임신을 할 수 있는 가임기에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신장의 위쪽에 붙어 있는 부신선에서는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는데 부신에서 분비되는 성호르몬은 폐경기 후에 부족한 성호르몬을 보충하기 위해 분비됩니다. 부신선에서는 이 두 가지 호르몬 외에도 코티솔,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등 중요한 물질을 분비합니다. 3번에 목의 갑상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목의 갑상선에서는 티록신이 분비돼서 체내에는 세포호흡 등의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4번 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췌장이라고 하는 그 이자에는 이자액을 분비하는 외분비 세포선들 사이에 섬처럼 이 사진에서 희게 보이는 부분인데요. 섬처럼 무리를 지어 있는 그 랑게르한스 섬이라는 내분비선 세포가 있습니다. 이 내분비선에서 인슐린, 글루카곤 등 대사 조절과 관련된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합니다. 다음은 흉선입니다. 흉선은 가슴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나비 모양의 신체 기관으로 이곳에서 T세포의 발생이 이루어집니다. 이 기관은
포유류에서 출생 직후에 아직 미완성된 면역체계를 점차로 확립하는 중요한 면역기관입니다. 흉선은 어릴 때 발달하여 면역기관의 기능을 하다가 성인이 되면 퇴화합니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우리 신체의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내분비계의 여러 기관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기관이 바로 뇌하수체입니다. 뇌하수체는 뇌의 가운데 위치하고 인체 내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시상하부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 몸의 중요한 여러가지 호르몬 분비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신체의 내분비기관에 대하여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뇌하수체는 시상하부의 지배를 받아 생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생장 호르몬에 의해서 생장이 촉진되고 단백질 합성이 촉진됩니다. 목의 갑상선에서는 티록신이 분비되어서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촉진하고 체온을 조절합니다. 흉선에서는 T림프구의 성장으로 면역 반응을 담당합니다. 신장 위의 부신에서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하여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신체 여러 기관을 자극합니다. 이자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혈당량을 조절합니다. 생식기관으로는 남자는 정소에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해서 남성의 성징을 발현하고 여자는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을 분비하여 여성의 성징을 발현합니다. 우리 신체에서는 이러한 기관에서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신체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호르몬은 체내에서 어떤 분비도관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 속에 퍼져 이동합니다. 호르몬은 혈액으로부터 수용기라고 하는 특수 단백질과 결합해서 표적세포와 상호작용하여 수용기 단백질과 호르몬의 결합 부위는 이렇게 자물쇠와 열쇠 사이의 관계처럼 특이성이 높습니다. 수용기와 호르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호르몬은 표적세포의 핵내로 들어가서 정보를 전달하고 적절한 대사활동, 발생, 성장, 생식, 행동에 관련한 생리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체 내에서 호르몬은 여성의 에스트로겐의 경우 월경 주기를 조절하고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은 정자 생산을 조절합니다. 호르몬은 극소량이 혈액 내에 방출되어서 작용하는데 호르몬의 수준은 호르몬 방출 속도와 간이나 신장에 의한 감소 속도에 의해서 조절됩니다. 호르몬의 방출 시점은 정상적인 경우에 매우 정확합니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란 우리 신체 내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인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화학물질을 말합니다. 이 화학물질은 환경으로 배출된 후에 체내에 유입돼서 체내의 수용기 특수단백질과 결합하여 마치 우리 체내의 원래 호르몬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환경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환경호르몬은 대부분의 산업용 화학물질이 이에 해당하며 동물의 생식 기능을 저하시키고 기형을 발생시키며 성장 장애를 일으키고
암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의 성질과 주된 작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은 호르몬처럼 작용하기는 하지만 생체 호르몬과는 달리 쉽게 분해되지 않고 안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중 생체 내에 잔류하며 수년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물질은 생물체 내의 지방과 여러 조직에 축적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화학적 성질이 천연 호르몬과 유사해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우리 체내에서 정말로 수용체와 결합해서 환경 호르몬과 화학적 구조가 가장 유사한 호르몬의 표적 기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환경에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유입되면 이 물질은 생물의 서식 환경과 먹이망을 따라 흐르게 됩니다. 농약 등의 오염물질이 방출돼서 농경지나 계류를 통해 생물들이 살고 있는 어떤 서식지에 유입이 되면 이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오염된 물 속에서 녹조류나 원생생물과 같은 작은 생물을 곤충이 먹고 그 곤충을 다시 양서류가 먹고 그것을 뱀이나 새와 같은 동물들이 먹게 됩니다. 이렇게 저차 소비자에서 고차 소비자로 먹이 활동이 그물처럼 이어지는 과정에서 농약과 같은 내분비계 장애 물질은 고차 소비자로 이렇게 먹이 단계가 높아질수록 먹이 사슬을 통해서 고농도로 축적이 됩니다. 그럼 우리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내분비계 장애가 우려되는 물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생식계와 면역체계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암을 일으키는 이 물질들은 세계생태보전기금에서는 제일 왼쪽 칸에 나와 있습니다. 67종의 물질이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다이옥신류 등 유기염소 물질, DDT와 같은 농약류 다수, 펜타노닐 페놀, 비스페놀 A, 프탈레이드 다수, 스트렌다이머, 트리머, 벤조피렌, 중금속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중에 DDT 같은 물질은 잘 알려진 살충제 중의 하나로서 1874년에 처음으로 DDT가 합성이 되었지만 1939년까지 이 물질이 곤충에게 독성을 준다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DDT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말라리아, 티푸스를 일으키는 모기를 구제하고 군대와 민간에서 곤충으로 인해 일어나는 질병의 구제에 사용됐는데요. DDT의 살충 능력을 처음 발견한 스위스 화학자인 파울 헤르만 밀러는 그 성과에 의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DDT는 농업 분야에서 살충제로 쓰이게 되었고 대량으로 생산되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2년에 미국의 생물학자인 레이첼 카슨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에서 저자인 레이첼 카슨은 무분별한 DDT 사용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과 환경에 풀어진 화학물질이 생태계나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논리적으로 이 책에서 설명했습니다. 또 이 책은 DDT와 다른 살충제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과 농업에 쓰이는 화학물질이 야생동물과 여러 조류를 위협하여 결국은 봄이 되어도 우리는 새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환경운동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1972년도에 DDT 사용을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년 전에는
우리 가정에서 이 같은 해충을 구제할 목적으로 이 DDT를 상비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일본 후생성에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142종을 분류했습니다. 여기에는 프탈레이드 등 가소제가 포함되어 있고 플라스틱에 존재하는 물질들, 다이옥신, 농약류 다수종, 그리고 중금속, 합성 에스트로겐, 식물의 에스트로겐 유사 호르몬 등 이러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가소제는 플라스틱에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첨가제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특히 PVC 수지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연료나 쓰레기 및 플라스틱 등에 포함된 염소가 연소될 때 발생하며 화학적 구조가 약간씩 다른 화합물이 210종이 있는데 그 중에 독성이 가장 강한 것이 TCDD입니다. 합성 에스트로겐에 대해서는 1970년대 유선방지제로 사용된 합성 에스트로겐인 DES를 복용한 임산부가 출산한 2세들에게서 남아의 경우 정자수가 감소하고 정자 운동성이 감소하고 기형 정자의 발생이 증가하고 생식기 기형, 정소암, 전립선 질환과 같이 생식과 관련된 이상들이 발견되었고 여아의 경우에는 유방과 같은 생식기관의 암, 자궁내막증, 자궁섬유종이 보고되었습니다. 한국환경부 목록에는 산업용 화학물질 18종, 농약 42종, 다이옥신 등 6종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의해야 할 용품은 비스페놀 A가 우려되는 플라스틱 그릇, 캔 식품, 일부 치과용 재료가 있겠고 합성세제에는 알킬페놀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컵라면 용기에는 스트랜다이머나 트리머가 들어있으므로 사용을 줄여야 하며 종이 용기의 경우에도 전자레인지는 고온 조리가 되기 때문에 종이 용기에 전자레인지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선박용 방호 도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배나 해양 구조물은 표면에 해조류나 따개비 같은 해양 생명체와 항상 접촉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선저 부착 생물은 선박의 저항을 증가시켜서 배의 추진 속도를 감소시키기도 하고 배 표면의 부식을 일으켜서 도장을 다시 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선박의 이동에 따라 해양 생물이 붙어서 이동하게 되며 해양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선박에는 TBT가 포함된 페인트를 칠해왔습니다. 이 물질은 바다 생태계에 직접 방출되어서 바다 생물에게 성적 이상 유발, 성장 억제와 같은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변압기의 절연체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폴리염화 바이페닐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의 대표적인 피해는 일본의 가네미 유증 사건입니다. 1968년에 일본 서부 지역 주민 약 1,800명 정도가 갑자기 피부, 손톱 이러한 부분이 검게 변하고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면서 손발이 저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피해자가 낳은 아기가 사산되거나
피해자의 바람 사망률이 높아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가네미라는 식용유 회사에서 폴리어마 바이페닐 PCB인데요. PCB를 유출해서 이 회사 식용유를 오염시키고 생산된 식용유를 사람들이 사 먹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살충제와 제초제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수확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보관과 수송 때 부패나 해충 발생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많게는 60여 종의 농약을 뿌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DDT나 다이옥신, 비스페놀 A, 그리고 스티로폼 유해 성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을 용도별로 분류하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제초제와 살균제가 하나 있고 살충제 그룹, 선충살충제 그룹, 그 외 공업용 화학물질들로 나눕니다. 먼저 제초제 살균제로는 제초제에 이사디니트로펜, 메트리브진, 아미트롤, 아트라진, 알라클로르, 2,4,5-T 트리플루랄린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물질이고 살균제로는 마네브, 망코제, 메티람, 베노밀, 빈크로졸린, HCB, 지네브, 지람, PCP 같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저는 베노밀을 사용하여 동물 실험을 해보았고 다른 물질도 몇 가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살충제로는 DDT, 디코폴, 말라티온, 메소밀, 엔도설판, 카바릴, 그 외에 많은 종류의 물질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농가에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독성이 적은 저독성 살충제로 농업에 이용되고 있지만 이것들이 인체에 흡수되었을 경우에 중추신경계의 억제나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억제한다든가 바람을 일으킨다든가 암을 일으킨다든가 하는 유해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살선충제는 토양에 살고 있으면서 식물의 뿌리에 침투하여 생산성을 저해하는 선충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포되는 농약입니다. 이 중에 저는 카바리를 사용하여 동물 실험을 하였습니다. 다이옥신은 인류에게 공포의 대명사입니다. 이 물질은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000배나 더 높아서 다이옥신 1g으로 몸무게 50kg인 성인 2만 명을 살해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이옥신이 문제아로 본격 등장한 것은 불과 50년 전의 일인데요. 1965년에 베트남 전쟁 때 살포된 고엽제가 대표적이며 베트남 주민과 당시 참전 군인들에게 선천성 기형과 사산, 유산 같은 깊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일본의 가네미 유증 사건도 유명한데요. 1968년 가네미 회사가 생산한 식용유가 다이옥신에 오염돼서 피부와 손톱, 치주가 검게 변하고 전신 발진과 손발이 저리는 그러한 병이 인근 주민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사건 이듬해에 피해자가 낳은 13명의 아기 가운데 2명이 사산되었고 나머지 11명 중에 10명은 전신 피부 갈색증 같은 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후유증은 이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23년이 지난 뒤에 다시 조사해보니 남성 피해자의 바람 사망률이 정상 집단보다 1.5배 더 높았고 특히 간장암의 사망률이
3.4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9년 벨기에의 다이옥신 오염 동물 사료도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700만 마리의 닭과 6만여 마리의 돼지가 도살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거듭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입 중단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2004년에 우크라이나의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유센코의 얼굴을 망가뜨린 것도 바로 다이옥신 종류의 가운데 하나인 TCDD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년 전 산모의 젖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된 일이 있었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모유에 다이옥신이 들어있다고 해도 이로 인한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이유로 모유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산업시설에서 대부분 배출되는데 농촌에서의 비닐, 플라스틱류, 불법 소각 등 이러한 것들이 다이옥신을 대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다른 대표적 공업용 화학물질은 PCB, 폴리염화 바이페닐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은 변압기와 축전기의 절연유나 제지, 가소제, 도료 등에 널리 사용되는 물질로서 미국에서는 PCB를 42년간 제조한 몬산토를 그 몬산토 회사를 인수한 독일의 바이에를 상대로 환경훼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몬산토는 즉시 자연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이유를 들어서 1977년에 PCB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PCB는 암을 유발하고 생식계, 면역계에 손상을 준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미국에서 1979년에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주로 생식기능 저하와 생식기능의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영국에서는 암수 구분이 어려운 물고기가 대량 발견되었는데 그 원인은 합성세제의 주성분인 계면활성제의 분해산물인 알킬페놀이 그 원인이었고, 양서류에서는 다이옥신이나 중금속에 노출되면 부화율이 감소하거나 기형 발생률이 증가했습니다. 파충류에서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포카라는 호수로 타워라는 화학회사가 디코폴과 DDT를 유출하는 사고를 일으키면서 그 호수에 살던 악어 수가 줄어들고 악어의 수컷의 생식기의 크기가 작아지는 기형이 발생했습니다. 조류에서는 오염지역에 서식하는 새들의 생식 능력과 습성이 변화해서 암컷끼리 둥지를 튼다거나 하는 이상을 나타냈고 면역능 감소라든지 불이기형 등을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염물질이 농축된 물고기를 새가 먹고 먹이사슬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포유류에서는 바다표범이나 아메리카 표범의 생식기능에 이상이 나타났고 수중의 어패류에서도 생식기능의 이상이나 발달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에서는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이나 생식기능 저하, 생장 저해, 암 발병률 증가 등의 이상이 나타나고 여성에서 생식기관의 암이나 불임, 면역기능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유산방지제로 사용된 DES라는 약물은 태어난 여아에서 난소암이나 질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졌고 그 외에 남성에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조직 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질이 많은 육류보다는 식물성 식단을 선택하고 전자레인지에 랩으로 싸서 음식을 데우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과일과 야채는 흐르는 물에 씻어서 섭취를 하고 일회용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살충제의 과도한 사용을 억제하고 금연과 그리고 폐 건전지, 폐 형광 등의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세제는 세척력이 강한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고 손은 언제나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PVC가 포함된 어린이 장난감 구매를 자제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생활 속의 내분비계 장애 물질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